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 트러스트에 있는 유민호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지난달 말쯤에 어디 외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소개시켜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모아봤고요.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레이어 1, 2의 약간 생태계 동향들을 좀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시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원래 가이로 활동하고 있고요. 파스 여기가 파스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투자 이런 거 원래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이거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여기는 사실 이렇게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정도만 기억에 담아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시작해 보면 일단 전체 동향을 보려면 사실 4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해 보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호환되는 그 생태계 아니면 이더리움과 호환되지 않는 나머지 생태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머지 전체를 다 커버하기엔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양도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부터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뭐 그냥 비트코인이죠. 사실 굉장히 단순한 프로토콜이고 하고자 하는 목표도 굉장히 심플한 프로토콜인데 메인넷인데 근데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시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 아니면 사이드 체인들이 있고 사이드 체인이라는 용어가 딱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딱히 다른 용어가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사이드 체인 정도가 있고 아니면 오디널스나 인스크립션 같은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 하면 그냥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확장성 레이어 2이고 그 기본적인 원리로 보면 이제 멀티시그라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하고 HTLC라는 해시 타임 락드 컨트랙트라는 게 어떤 비밀번호 같은 거랑 타임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걸 이용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오프체인으로 결제 채널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았던 채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채널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오프체인으로도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제 사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현재 이때 이걸 할 때쯤 봤더니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라이팅 네트워크에 묶여 있느냐 이걸 봤더니 약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에 있는 채널로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막 엄청 개수 자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근데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트랜잭션 속도가 느린 걸 그냥 빠르게 해보겠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일반적인 뭐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지원해보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라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이제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이제 묶여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루트스탁하고 스택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스탁하고 스택스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을 그 루트스탁이나 스택스라는 메인넷의 합의 알고리즘에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루트스탁 같은 경우는 이제 머지드 마이닝하고 투웨이 태그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드 마이닝이라는 건 그냥 그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고 있으면 루트스탁에 마이닝도 그냥 같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이너들이 뭐 추가적인 뭔가 그 전기세나 아니면 장비를 더 사지 않더라도 그냥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체인하고 원래 비트코인 메인넷하고 루트에서 체인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뭐 투웨이 페그라는 방식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POX라고 해서 프루프 오브 트랜스퍼라고 해서 내가 이 스택스라는 메인넷의 블록 생성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송하면서 블록 생성이 이제 입찰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메인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의 약간 기술적인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루트스탁 같은 경우는 뭐 EVM 퍼페터블한 체인이고, 스택스는 그렇지 않고, 뭐 루트스탁은 튜링 완전한데 뭐 스택스는 그렇지 않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언어도 솔리디티, 클래어리티 뭐 이렇게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지만 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구축해보자라는 게 요두 사이드 체인들이 갖고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별도로 옆에 체인을 붙여서 뭔가를 하자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는 이런 움직임들도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제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세그윗하고 이제 템노트가 될 텐데, 여기서 세그윗은 이제 여기는 뭐 사실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트랜잭션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전자서명을 그냥 블록 안에 넣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자는 게 이제 세그윗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서명까지 블록에 넣어버리면 블록 크기 안에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이제 적어지니까 그 블록 안에 있는 트랜잭션 중에 트랜잭션의 서명 부분은 따로 떼고, 그래서 그 서명들만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공간, 이제 위트니스라고 하는 데이터 공간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이제 블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하자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 이게 세그윗이 이제 나온 지는 꽤 됐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블록 크기를 늘려버리면 비트코인에 그러면 이제 마이닝을 하거나 이런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훨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블록 크기를 늘리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그 블록 안에 이제 더 많은 이제 스크립트, 비트코인의 스크립트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루트가 나오면서 사실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템루트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은 모든 어떤 액션, 내가 전송을 하는 액션이나 아니면 뭐 멀티시그 주소로 보내거나 그냥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모든 액션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크립트가 트랜잭션에 모두 포함되어야 될까? 뭐 이런 것에서 나온 게 이제 템루트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루트 스크립트의 원리는 이제 전체 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 기능들 중에 그걸 이제 작게 나눠요. 그래서 하고 이제 기능 단위도 별로 작게 나눠서 그걸 이제 머플트리로 만든 다음에 실제 실행에 필요한 스크립트 조각만 블록에 저장하겠다라는 게 이제 템루트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시점, 뭐 2023년 1월 30일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코드가 돌았으면 좋겠고, 그 이후엔 다른 종류의 코드가 돌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큰 스크립트라면, 내가 어떤 시점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행해야 되는 코드가 달라지게 되니까 굳이 이제 그두 개의 코드를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블록에. 그래서 딱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타이밍에 필요한 코드만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블록 안에 이제 뭐 이제 이 모클트리의 루트 같은 걸 이제 넣어놓고, 나머지 이제 스크립트에 이제 뭐라고 했죠? 해시 값들하고 이제 실제 스크립트하고 나머지는 이제 머클 증명에 필요한 해시 값들하고 요거만 그 세그윗 영역에 넣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윗하고 템루트가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 스크립트의 한계, 크기의 한계가 좀 더 이제 제한이 좀 많이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그 스크립트 안에다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큰 걸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 그 블록 안에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세그윗하고 템루트가 나오면서 더 큰 프로그램들을 비트코인 위에서 이제 실행시킬 수 있게 가능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나온 게 뭐 오디널스라는 것들하고 뭐 인스크립션이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널스는 예전에 그 불파스에서도 좀 따로 다루긴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한 개의 비트코인이 뭐 1억 개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토시 각각에다가 일련 번호를 붙이자. 첫 번째 마이닝된 비트코인의 첫 번째 사토시에는 1번 뭐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붙이자는 게 이제 오디널스의 이제 컨셉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인스크립션은 그러면 각각의 그 사토시들마다 이제 일련 번호를 붙였으니까 각각이 좀 다른 특성들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뭐 메타 정보를 그 사토시 안에 넣어버리자라는 게 이제 인스크립션의 이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크립션은 이제 뭐 실제로 하는 방법은 이제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을 뭔가 수행할 때 그 트랜잭션 안에 내가 수행해야 되는 코드를 담아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더리움하고는 다르죠. 이더리움은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미리 배포해 놓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다가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나중에 시키는 방식이라면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뭐 어디에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는 컨셉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코드를 트랜잭션을 이제 그 실행할 때 그 코드를 같이 담아서 컨트랙트 코드를 담아서 이제 보내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런 코드 전송을 할 때 코드 안에다가 어떤 그 주석 같은 형태로 스크립트의 형태로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제 사토시 새기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떤 그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사토시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를 그 사토시 안에 이렇게 새겨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둘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스크립션을 이용해서 이제 NFT를 만들어 보자. 사토시 각각의 어떤 메타 정보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오디널스 NFT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고 요 이미지는 뭐 비트코인 펑크 프로젝트에서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스크립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NFT로만 쓰지 말고 이제 토큰을 발행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이제 BRC2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의 요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종류의 텍스트를 인스크립션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전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리게 되는 이제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지난달 말쯤인데 대충 BRC20으로 발행된 토큰들을 봤더니 뭐한 700개 정도 이제 종류가 발행되어 있고 마켓캡이 뭐 2조 달러 정도로 많이 뭔가 움직임들이 있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는 BRC20은 그냥 단순한 토큰이니까 그 토큰을 활용해 보려면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확장해서 디파이에 활용하려는 이제 프로토콜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를 좀 봤는데 GP는 사실 좀 안 봤고요. 그래서 하나는 맵 프로토콜인데 웹 프로토콜은 이런 어떤 인스크립션이나 뭐 아니면 템노트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것들이 다 비트코인 위에서 올라간 이제 레이어 2와 같은 형태의 어떤 프로토콜들이라서 그러면 레이어 2들이 각각 생기기 시작하면 그 레이어 2들 간에 뭔가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이제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BRC20이라는 어떤 프로토콜을 좀 더 확장해서 BRC201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어떤 체인에서 어떤 체인으로 얘가 이제 뭐 자산들을 이동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번 글파스에서 선웅님이 한번 발표해 주신 내용인데, 그래서 저도 이것도 자세히 안 봤고 자세한 내용은 선웅님이 이미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비트 스마일리이고, 비트 스마일리는 이제 디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피처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고, 그 다음 뭐 예치하고 대출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게 덱스 같은 것들인데, 아직 덱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보면, 이더리움이 이제 디파이 썸머가 오기 전에 있었던 몇몇 개의 프로토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메이커다오하고 컴파운드였거든요. 그래서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발행하는 이런 프로토콜이고, 컴파운드는 이제 누군가는 이제 예금을 하고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서 그 예대마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종류의 디파이 프로토콜이었는데, 비트 스마일리는 그걸 비트코인 버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 스마일리는 BRC20이라는 프로토콜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걸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비트 RC20이라는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쓰고 있고, 여기서는 사실 이제 원래 BRC20은 한 번 발행해 놓은 양을 딱 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얘를 버닝하거나 아니면 새로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좀 넣어놓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그긴 뭐 새로운 움직임들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아까 보면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 이게 묶여 있고 엄청 활발하게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사실 많이 안 나왔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장벽을 낮추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으로 보면 이제 라이트닝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저 서비스니까 뭐 약간 일종의 클라우드 형태로 뭔가를 제공하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고 채널 구축이 막 많이 돼야 이제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라이트닝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그런 유동성 공급하고 채널 구축해주는 이제 LSP가 이제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근데 그 LSP를 이제 구축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뭐 라이브러리가 됐던 아니면 인프라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그냥 API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주고, 어떤 것들은 뭐 라이브러리 형태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거의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보면 라이터닝 네트워크 생태계 내에 빌더들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겠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은 이 정도고, 이제 이더리움을 좀 보면, 이더리움은 사실 이제 이더리움 로드맵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이더리움 로드맵이 갖고 있는 주요 방향은 롤업 중심으로 확장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 2.0 로드맵의 주요 방향이죠. 그리고 여긴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이제 트랜잭션의 이제 대부분의 트랜잭션 처리를 레이어 1인 이더리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그냥 레이어 2 체인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그 레이어 2의 상태하고 트랜잭션의 증거들만 레이어 1 이더리움에 저장하겠다라는 게 이제 뭐 주로 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쿨 데이터라고 부르는 이더리움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뭐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비용 효율이 가장 높은 쿨 데이터 영역의 롤업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댕쿤 업데이트가 이미 됐던가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요 이번에 하는 이제 댕쿤 업그레이드도 이제 롤업 중심 확장성 확보를 위한 항목이 이제 주요 항목이 되죠. 그래서 주요 항목 이제 이름 기술적인 이름 이제 프로토 댕크 샤딩인데 이제 프로토 댕크 샤딩은 이제 원래는 사실 댕크 샤딩이 롤업들이 계속 여러 개가 막 생기고 롤업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더리움 뭐 이렇게 계속 저장되기 시작하면 그 뭐 비용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화되어 있어야 그게 확장성들이 확보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이제 댕크 샤딩인데 그 댕크 샤딩은 아니고 그거에 이제 약간 사전 업그레이드가 이제 프로토 댕크 샤딩입니다. 그래서 댕크 샤딩이라고 하면 이제 별도의 롤업 데이터 저장을 위한 공간. 이게 사실 콜 데이터는 트랜잭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서 비용이 뭐 다른 것들보단 싸더라도 비용이 일단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롤업 데이터는 그렇게 꼭 트랜잭션에 들어가야만 되는 데이터는 사실 아니라서 그 롤업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겠다. 이 아래쪽에 보이는 데이터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그 별도 공간인데 이걸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댕크 샤딩이죠. 그래서 트랜잭션 실행에 얘는 사실 사용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가스가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런 어떤 새로운 저장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노드가 결국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노드나 밸리데이터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부담이 커지면 이게 중앙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이제 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BS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저 빌더 세퍼레이션인데 지금은 어떤 한 명의 밸리데이터가 내가 블록을 이걸 다음 블록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걸 이제 한 명이 다 처리한다면 이 PBS는 한 명은 이걸 블록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 제안을 하는 역할만 하고 이제 다른 쪽 밸리데이터는 그 제한된 블록들 중에서 무엇을 진짜 블록으로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렇게 밸리데이터의 역할을 이제 둘로 나눠서 그 역할을 좀 더 분산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게 돼야 사실 하려고 할 수 있는가 게 있으면 어, 뱅크 샤딩이 이제 그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다 기다릴 때까지 뭐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프로토 댕크 샤딩은 댕크 샤딩이 되지 않더라도 댕크 샤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이제 위에 단에서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 타입들을 이제 미리 업그레이드 하자는 게 이제 프로토 댕크 샤딩이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더리움은 롤업 중심으로 확장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양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잠깐 찾아봤더니 현재 이미 이제 런칭돼서 동작하고 있는 이제 레이어 2 메인넷들이 한 4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레이어 2들도 약 30여 개 정도가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레이어 2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제 레이어 2를 이제 구축하는 방법들이 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롤업에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최근에 종종 쓰이고 있는 벨리디움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옵티미스틱 롤업은 얘는 뭐 옵티미스틱은 이제 낙관적인 뭐 이런 뜻이니까 얘는 그냥 뭔가 이제 레이어 2에 있던 내용을 레이어 1으로 내릴 때 일단은 그냥 맞았다고 치고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이상한지 아닌지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뭐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야 실제 반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실제 반영되는데 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레이어 2에 있던 어떤 트랜잭션들의 상태가 레이어 1으로 들어와서 확정이 되려면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태가 이제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되고 대신에 이제 좀
구조가 심플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EVM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고치지 않더라도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GK 롤업은 그런 어떤 그 레이어 2에 있는 데이터들을 레이어 1으로 이제 내리는 걸 그냥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영지식 증명의 프로프를 그냥 그 레이어 1으로 넣어서 그걸 바로 그냥 검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빠르게 뭔가 레이어 2의 내용을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대신에 좀 복잡한 영지식 증명을 쓰니까 영지식 증명 자체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리디움은 이제 영지식 증명 GK 롤업이 이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데 트랜잭션 데이터 자체를 막 그 영지식 증명으로 넣어서 활용하다 보니까 어, 약간 속도가 좀 이렇게 확장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들을 오프체인에서 저장하는 약간 그런 방식의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K 롤업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일부 데이터들을 이제 레이어 1에 놓지 않고 오프체인에 보관함으로써 확장성은 좀 더 빨라지게 되고 대신에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하겠죠. 오프체인에 저장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레이어 2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어 2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장벽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용어로 보면 롤업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사실 이제 옵티미즘의 이제 오피 스택인데 옵티미즘은 옵티미스틱 롤업을 쓰는 레이어 2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만든 오피 스택이 그런 약간 롤업 애저 서비스의 약간 시작입니다. 그래서 롤업을 구축할 때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지 않고 이렇게 모듈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조립을 하면 롤업 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제 오피스텍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코인 베이스의 이제 베이스 체인이나 월드 코인 아니면 BSC의 이제 레이어 2인 OP, BNB 같은 것들이 이 오피스텍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레이어 2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실 그 옵티미스틱 롤업 쪽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옵티미즘이 있으면 아비트럼하고 이 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트럼도 사실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비트럼은 이제 아비트럼 오르빗이라는 걸 통해서 아비트럼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레이어 2나 아니면 이제 아비트럼 레이어 2 위에서 동작한 레이어 3 체인들을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과 이제 생태계를 좀 확장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 오피스텍이나 아니면 아비트럼의 오르빗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의 어떤 그 애저 서비스라면 GK 롤업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GK 싱크라는 이제 GK EVM을 만드는 이제 메퍼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게 이제 GK 스택입니다. 딱 이름부터도 이제 OP 스택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OP 스택의 이제 그 GK 롤업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GK 롤업의 경쟁이라고 하면 한쪽에 GK 싱크가 있다면 이제 폴리곤 제 자체 메인넷도 있긴 하지만 폴리곤도 이제 그 GK EVM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이제 서로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폴리곤에서도 이제 GK 롤업 구축을 위한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얘 이름은 이제 폴리곤 CDK입니다. CDK는 체인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OKX도 이제 거래소인데 거래소의 X1이라는 이제 레이어 2나 아스타에서 이제 새로 만든 GK EVM 체인
등에서 이제 이 폴리곤 CDK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폴리곤을 하니까 이제 생각나서 찾아본 건 아니고, 네, 생각나서 넣은 건데, 폴리곤에 CDK가 있다면 이제 아발란체는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서브넷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발란체를 만드는 어떤 제가 회사의 이름은 이제 아바랩스인데, 아바랩스는 이제 아바클라우드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브넷 구축을 그냥 클라우드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EVM 계열 이제 이외에도 원래부터 이제 앱체인을 지향하는 코스모스 쪽에는 이제 코스모스 SDK나 아니면 폴카닷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어떤 도구들도 같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라이트닝 에저 서비스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구축해 놓고 있고, 이더리움은 뭐 롤업 에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뭐 다양한 오픈 소스나 아니면 SDK 덕분에 어떤 빌더들이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부담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만큼 이제 생태계를 이제 누가 잘 만드느냐 하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넷 구축이 이게 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쉬워지면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된 어떤 트렌드들은 이제 서비스들이 내 서비스를 만드는데 다른 체인 위에서 그냥 서비스를 DApp 형태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내 서비스만을 위한 자체 체인을 구축하는 케이스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약간 대중화되면서 어, 그러면 이런 기술이 좀 대중화되려면 사실 이제 좋은 서비스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서비스가 나와야 사실은 이제 매스 어답션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런 이제 빌더들을 위한 인프라가 이제 발전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사실 뭐 제가 또 지갑을 하니까 사실 메인넷뿐만이 아니고 사실 지갑도 비슷한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지갑들도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을 위한 지갑 인프라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월렛 에즈어 서비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 하드웨어 지갑을 만드는 이제 디센트라는 팀이 있죠. 네. 그 팀에서도 이제 원래 대지어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핀이 사실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서비스를 빌드한 팀들을 위해서 어, 예, 그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갑 인프라를 제공하는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지갑뿐만이 아니고 앞에 나온 모든 이제 움직임들이 서비스 자체에 집중해서 그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